옛날 옛적 어느 이제는 잊혀진 왕국에 특별한 연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 연회는 무지의 연회라 불렸죠. 이 연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은 모두 하얀 가면을 쓰고 서로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연회의 규칙은 단 하나,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왕국의 법칙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국 전체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귀족부터 농부, 상인, 장인까지 모인 이 자리는 서로의 정보를 숨긴 채 오로지 논리와 공감만을 바탕으로 한 토론장이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숨긴 상태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연회 첫날, 한 귀족은 낡은 옷을 입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한 자유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신분 때문에 억압받아선 안 되죠. 그 말을 들은 다른 참가자는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부유하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토록 서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눈 결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를 가져야 하고 만약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장 약한 이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회는 며칠간 계속되었고 참가자들은 서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정한 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무지의 베일에 가렸을 때 비로소 이들이 만든 원칙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놀랍게도 평소에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과거에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공통의 목표와 원칙을 위해 함께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이 왕국은 무지의 연회에서 만들어진 원칙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법을 연회의 법이라 불렀습니다. 그 법은 공정함과 평등을 바탕으로 하여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왕국은 더욱 발전했고 이 연회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지며 사회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한 큰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지의 베일이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음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화합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도왔습니다. 마을에는 특별한 규칙이나 강제 조항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마을의 발전과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 근처에 갑작스럽게 황금이 가득한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채굴하고자 마을의 삶의 터전을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마을 주민들과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일부는 개인의 자유와 사업의 이익을 강조하며 각자가 원하는 대로 황금을 채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마을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며 황금을 공동자산으로 두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어른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우리는 화합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황금은 아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이익과 행복을 무시하고 개인의 욕심만을 채운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 어른은 샌델의 시민 미덕 이론을 꺼내들며 사회의 정의란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공동체의 선을 위해 서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황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마을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각자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황금 채굴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삼고 교육과 복지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은 공동체의 장기적인 번영과 조화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후 화합의 마을은 더 많은 외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위한 즐거운 희생이 어떻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민 미덕이 어떻게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세상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화합의 마을은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자 했고 샌델의 교훈이 새삼스럽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세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과 결과의 복잡함을 다루며 철학적 사유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행복 마을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언제나 활기차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 중앙 광장에 새로운 공원 설계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든 목소리를 듣고 최고의 결정을 위해 투표하세요. 행복 마을 공원 건설 계획. 공원 계획은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안은 공원 한가운데 거대한 조각상을 세우고 아름다운 화단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은 마을의 미적 가치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예술가들과 일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마을이 예산을 심하게 소모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조각상 대신 넓은 운동장을 만들고 젊은이들을 위한 스포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가족들과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지만 예술적 가치와 마을의 고유한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은 기존의 계획 없이 단순히 넓은 녹지 공간으로 두어 달콤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피크닉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용한 휴식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마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와 의견들 속에서 마을 주민회의는 사실상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각 제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의는 길고 치열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괴테의 문학적 표현을 인용하여 누군가는 자유는 책임을 증가시킨다라며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사람들은 피곤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벤담의 철학을 되새기며 쾌락과 고통의 저울을 놓고 각 안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인 한 주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 다수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면 왜 모든 안을 조금씩 반영할 수 없겠습니까? 조각상도 설치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운동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도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공했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각 요소를 조화롭게 통합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공원은 모든 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하며 마을에 다시금 웃음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레미 벤담의 철학이 얼마나 유용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며 우리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과 배려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휴미라는 이름을 가진 독특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휴은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항상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구 방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종종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휴은 마을에서 가장 큰 연못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는 매일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검은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까마귀가 우연히 그곳에 온다고 생각했지만 휴은 좀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 까마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여기 오는 걸까? 휴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까마귀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종종 연못 위로 빛나는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무지개와 까마귀 노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는 이 현상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까마귀와 무지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까마귀가 노래를 부르면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아닐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모두가 곧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흉씨. 그러면 까마귀가 노래하지 않으면 무지개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흉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죠. 까마귀 노래와 무지개가 같은 시간을 공유할 뿐 그게 꼭 원인과 결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본다고 해도 그들이 정말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어요.
또 다른 마을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죠? 모두 우리의 상상에 불과한 건가요? 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경험과 관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진실로 절대적인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까마귀와 무지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매번 경험으로 해석하지만 그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좋은 예시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반성했습니다. 흉 덕분에 그들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조차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든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종종 흉에게 재미있는 사건을 가져왔고 흉은 그 사건들 속에서 인과관계의 복잡함을 탐구하며 그들을 위한 또 다른 썰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 마을의 소중한 지혜와 교훈이 되었고 사람들은 흉의 철학적인 관점을 통해 매일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